자, 1번 알렉산드로스가 확립한 중장보병과 기병의 연합 전술로서 망치와 모로라고 불리는 전술은 무엇인가? 뭔가요, 재현아? 양쪽 끝에 있는 기병을 통해서 뒤로 치는 작전. 네, 그쵸? 자, 중장보병에 뭘 활용해요? 방어력. 그쵸? 네. 기병은 뭘 활용해요? 공격. 기동력. 아, 그쵸? 네. 네, 그래서 얘가 버티는 거죠. 그쵸? 네. 그 사이에 기병은 어떻게 해요? 그, 에워싸는 거예요. 그쵸? 네. 네, 그래서 섬멸하는 전술을 망치와 모루 전술이라고 합니다. 현대에도 주로 사용되는 전술이에요. 자, 알렉산드로스가 전 세계를 정복하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서연아, 뭐예요? 왜냐면은 모, 모든 나라를 합병시키면 네. 뭐가 찾아와요? 평화가 찾아온다고 생각. 네, 맞아요. 세계 평화죠. 그쵸? 전쟁을 종식시키고 세계의 평화를 가져온다. 이거였죠. 자, 3번 가봅시다. 자, 제국을 나누어 가진 4명의 장군은 누구이며, 자, 이거 뭔가요, 재현아? 안티고노스하고 카산드로스하고 프톨레마이오스하고 리시마코스. 네, 잠깐만요. 가장 유명한 거부터 적을게요. 아이보스. 그다음에 카산드로스였죠? 네. 리시마. 맞은? 네, 리시마코스. 아, 네, 왜요? 얘 페르시아 그거 맞죠? 네, 이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 대부분 차지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네. 그리고 프톨레마이오스는 이집트입니다. 아, 네, 그래서 여기서 누가 나와요, 나중에? 그 유명한 레오파트. 클레오파트라가 나와요. 어쨌거나 옛 페르시아 영토 대부분을 차지했던 사람이 안티고노스인데 이 사람의 왕국도 무너집니다. 프톨레마이오스에서 왕조에서 시리아를 따로 떼줘요. 시리아를. 누구한테? 셀레우코스라고 하는 사람한테 떼주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을 싸워서 무너뜨리고 이 사람의 영토를 다 병합합니다. 그게 바로 셀레우코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돼요. 그래서 그 페르시아 제국 이후에 패자로 등극을 하게 되는 역사로 진행되죠. 자, 중동과 인도 지역의 예술에서 왜 그리스의 현실주의 기법이 나타났는가? 서연아, 이거 왜 나타나요? 자,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알렉산드로스는 민족과 문화 융합을 꿈꾸었기에 측량사, 건설기술자, 학자와 같은 전문가들을 데리고 원정길에 올랐으며 세계 각지의 문화를 탐사하고 현지의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는 활동을 벌였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 그래요? 그 결과 중동과 인도의 예술에는 그리스 현실주의 기법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라고 나오죠. 그쵸? 네, 그래 이렇게 해서 등장한 예술 사조를 뭐라고 하냐면은 간다라 미술이라 그래요. 간다라 미술이라 그래서 불상이 있는데 예전 불상들은 추상적으로 표현해서 다 어떻게 하면 뭐 통통하고 백제의 미소 뭐 이런 거 봤었잖아요. 그쵸? 예, 통통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요때 이후로 인도에서 투출되는 불상 중에는 진짜 그 사람을 이렇게 조각한 거 우리가 왜 뭐 그 서양 그 조각 생각하면은 생각나는 거 있잖아요. 밀로의 비너스 이런 거 같은 거. 예. 근데 불상인데 그렇게 생긴. 아, 예, 예, 그런 불상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게 바로 이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때문에 원정과 함께 뭐예요? 민족과 문화 융합을 꿈꾸면서 그리스 문화를 전파했기 때문에 이런 게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왜 나타나느냐? 자, 알렉산드로스가 자, 원정을 떠나며 그렇죠? 뭐예요? 민족 문화 융합이죠. 융합을 추진했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런 그 중동과 인도 지역의 그리스 문화가 현지 문화랑 합쳐진 융합된 간다라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게 나타났던 겁니다. 자,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이후 상인들의 공용어는 무엇이었으며 그 공용어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이건 쉽네요. 재현아 뭐예요? 코인의 헬라. 코이네죠. 이게 신약 성경을 기록한 헬라어입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왜 다른 민족과 융합하는 알렉산드로스의 정책을 싫어했는가? 서연아 왜 싫어했어요? 서연아 왜 싫어했어요? 자기 자부심으로 인해서 네, 그쵸. 다른 야만족들과 섞이는 걸 싫어했다. 맞아요. 네, 자기 문화, 민족에 대한 자부심이죠. 네, 그래서 뭐예요? 이 다른 민족, 특히 우리가 정복한 민족을 야만족이라고 보는 거죠. 그쵸? 네, 그런 사람들과 왜 우리가 융합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넘어가 봅시다. 7번 알렉산드로스가 이룩하려는 세계 제국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떠하며 왜 그런가? 재현아 어때요? 네? 사람이 죄로 폭주하여 멸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쟁이 있는 것인데 그것을 막고 그 섭리를 거스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쵸. 일단 보시기에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져요. 안 좋은 일이에요. 무모한, 그쵸? 무모한 일이고 교만한 일이죠. 그쵸? 네. 자, 왜 그러냐면은 아까 재현이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민족과 나라로 나눠 놓으신 이유가 뭐예요? 죄로 폭주하는 것을. 그쵸. 죄로 모두가 하나 돼서 폭주하는 거. 바벨탑 기억하시죠? 그쵸? 네. 바벨탑 때 모든 그 언어와 문화가 똑같으니까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온 세계가 나갔잖아요. 네. 그걸 하나님께서 보시고 이러다가는 전 세계가 멸망하겠다 싶으셔서 어떻게 해요? 그거를 이제 방지하려고 나라와 민족을 나눠 놓으십니다. 근데 이거를 반대로 통합한다. 그럼 이건 뭐예요? 바벨탑 시절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별로 좋은 게 아니죠.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알렉산드로스가 그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좋은 인물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말세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 알렉산더가 모형격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8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에트루리아인들은 로마인들에게 무엇을 전수해 주었는가? 무엇을 전수해 줬나요, 서연아? 수많은 관습과 사상을 전수해주고 여러 도시들을 세웠어요. 네, 맞아요. 그쵸? 그래서 그 내용이 여기 밑에 나와요. 여기 관습과 사상을 전수해 여러 도시를 세웠는데 이제 그게 뭐냐라고 하면은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 이제 토가라고 하는 옷들, 검투 경기 이런 거. 그래서 뭐 전술, 무기, 용맹함, 종교 관습, 건축 기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뭘 전수해 주냐? 자, 전술, 건축 기술,
그다음에 종교 관습, 그다음에 무기네요. 그쵸? 네, 무기도 전수를 해줬답니다. 네, 무기와 같은 것들을 네, 전수해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자, 에트루리아 사람들은 여성을 어떻게 대우했는가? 재현은 어떻게 대우했어요? 다른 남성들과 똑같이 대우해 주셨어요. 똑같지는 않아.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네, 거의 비슷하게, 그쵸? 예, 존중해 준 거죠. 그쵸? 그래서 자유와 권리를 부여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유재산 소유가 어떻게 돼요? 가능하죠. 네, 가능해져요. 그쵸? 네, 그래서 이 얘기는 뭐냐면은 기업을 운영했다는 얘기죠. 그쵸? 자, 그 다음에 10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로마인들은 가장의 권위와 국가 공무원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자, 서연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권위를 되게 높이 샀고 네, 공무원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가장의 권위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 굉장히 높게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가 공무원은 뭐예요? 곧 나라의 가장과 같은 거죠. 그쵸? 네, 그러니까 뭐예요? 국가 공무원이 결정하는 공적인 사안이에요. 자, 이거는 어떻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네, 뭐라고 해야 되죠? 협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하고 존중해야 되는 이런 분위기가 로마 안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11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뭐 여기서 교훈을 하나 얻자면은 좋은 사회는 좋은 가정으로부터 출발해요. 예. 아무리 좋은 사회처럼 만들고 싶어도 가정이 개판이다. 그러면 그 사회는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런 어떤 측면에서도 이제 이런 로마의 초기 융성을 이제 조명을 하는 거죠. 11번 이거 좀 어렵네요. 공화제란 무엇이며 공화정의 의결기관 두 개는 무엇인가? 공화제가 뭔가요, 재현아? 잠시만요. 네. 왜 뒤에 것만 봤지? 의결기관 두 개는 뭐예요? 미세하고 원로원이요. 네, 저 민회하고 원로원이죠. 그쵸? 네. 공화제는 뭘까요? 자, 권력을 누구 한 사람이 독점해요, 안 해요? 아니에요. 네, 안 해요. 여러 네, 사람. 맞아요. 네, 독점 안 하고, 자, 권력을 분산해서 여러 사람한테 줍니다. 자, 그럼 이 여러 사람이 서로 어떻게 해요?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 그쵸? 견제하고, 어떻게, 이게 체크 앤 밸런스인데, 영어로 하면은 뭐라고 해야 되죠? 하여간 그냥 서로를 견제라고만 할게요. 밸런스가 이제 그거잖아요. 균형을 잡는 거. 그러니까 한 사람이 폭주해 하려고 하면은 한 사람이 그걸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다음에 밸런스, 거부권을 통해서 이제 균형을 잡는 요런 식의 통치 제도를 공화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집정관도 한 사람이 아니라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 오늘날로 따지면 대통령 2명 뽑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요런 거를 이제 공화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 봅시다. 자, 12번이죠. 호민관이란 어떤 사람이며 그가 갖고 있는 권리는 무엇인가? 자, 서연아, 호민관은 어떤 사람이에요?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관리. 네, 맞아요. 평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그 일을 수행하나요? 어떤 권리를 행사해서 평민들의 권익을 보호해요? 의결 사항을 거부할 권리. 그쵸. 예,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민회에서 무언가가 이렇게 통과가 된 겁니다. 근데 평민들이 보기에는 이건 우리의 권익을 침해한다. 그러면 호민관한테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호민관이 이거 안 됩니다라고 선언하면은 그거는 법률이 진행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폐기되는 겁니다. 요런 식의 인제 그 통치 제도를 발전시켰던 거죠. 자, 요렇게 하고요. 인제 넘어가서 15장 포에니 전쟁과 로마 공화국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포에니 전쟁이란 뭐냐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로마 공화국이 팽창했다라는 거를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예, 로마가 그 이탈리아 반도 안에서 머물러 있을 때는 사실 이런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사실 생각하기는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가 저기 그 뭐냐 에트루리아도 편입시키고 밑에 그리스죠. 그리스 식민 도시들도 자기네들 영역으로 편입시키고 하면서 이탈리아 전체를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보니까 인제 로마도 비로소 해외로 눈이 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까지는 이탈리아 내부 일을 정비하느라 해외가 어떻게 돌아가느냐 신경 쓸 겨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어. 없었죠. 오히려 해외에 있는 세력하고 손을 잡으려고 했었어요. 그게 인제 전에 말했던 페니키아에서 세운 카르타고라는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세력하고 손을 잡고 '외적이 침입하는 것들을 좀 막아 볼까?' 이제 이런 식의 국가 운영이 로마 공화국이었는데 이제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이 되면서는 부터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겁니다. 이제 사이즈가 커졌잖아요. 옛날에는 조그만 그 도시 국가였는데 이제는 한 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그 큰 규모의 국가로 커지다 보니까 좀 그에 맞게 움직여 보려고 하니까 그 먼저 그 지중해죠. 서지중해를 차지하고 있었던 이제 그 카르타고 세력하고 인제 알력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일어난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 되는 거예요. 요런 역사가 그 한국사에도 사실 있어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은 임진왜란 아시죠? 임진왜란. 네. 예, 임진왜란 때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잖아요, 조선을. 네. 예,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왜 안 쳐들어왔냐면은 일본이 전국 시대라 그래 가지고 일본 그 전역이 그 나눠 가지고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을 때예요. 아, 그때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치고받고 싸우고 하다 보니까 이제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쯤에서는 인제 나라가 하나가 된 겁니다. 다 통일이 돼 가지고. 아, 그게 인제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이 인제 통일을 시킨 거죠. 근데 통일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인제 어때요? 해외로 눈이 돌아가는 겁니다, 인제 일본이. 네. 그래서 어디를 손에 넣고 싶으냐? 중국 그 본토 그 넓은 대륙 쪽에 손을 좀 뻗어 보고 싶은 거예요. 아, 그런데 거기로 가려면은 일단 어디를 그 디딤돌로 밟고 가야 돼요? 조선을. 조선 한반도를 그렇게 밟고 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한반도로 쳐들어오는 거 아, 그런데 그 중국에서도 그렇게 얘네들이 쳐들어오니까 이거 그대로 놔뒀다가는 진짜 이렇게 상륙할 것 같으니까 인제 원군을 보내요. 명나라에서 원군을 보내서 육지 쪽에서 인제 대활약을 하면서 인제 일본 군들을 격퇴하고 해상 쪽에서는 또 누가 대활약해요, 조선에서? 이순. 이순신 장군이 대활약하면서 인제 우리가 일본 섬 안에서만 쪼끔 이렇게 머무는 게 아니라 좀 '해외로 대륙으로 나가 보자.'라고 하는 게 이게 판단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사실 그거를
실현해 보려고 했던 전쟁이 임진왜란이었거든요. 근데 로마도 약간 비슷한 상황이 됐던 거예요. 예전에는 이제 그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서로 싸우고 땅 따먹게 하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살아남으려고 하는 그 예선전이 벌어졌던 거죠. 근데 그 270년쯤에 이제 이르면은 에트루리아도 이제 로마에 편입이 되고, 그다음에 뭐 남쪽에, 이건 이제 북쪽이죠. 남쪽의 그리스 도시들까지도 로마에 편입이 되면서 이탈리아 그 장화반도 있잖아요. 그 장화반도 전체가 로마 공화국이라고 하는 세력권 안에 하나로 다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이즈가 훨씬 커지니까 이제 그에 맞는 무대를 조금 이제 그 마련해 보려고 눈을 딱 돌리니까 어디가 들어오는 거예요? 카르타고. 예, 그러니까 요 서지중해 권역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당대 상황이에요. 여기 그 보이시죠? 네. 그 지도 보이시죠? 그러니까 요렇게 해서 로마가 요만큼을 요 장화를 다 차지한 겁니다. 네, 요 동쪽으로는 그리스하고 페르시아 그런 애들이 여기 쟁쟁한 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쵸? 네. 알렉산더도 얼마 전에 나왔던 애들이고. 그러니까 이 로마가 동쪽으로 가기는 좀 어렵고, 자기네들 이제 앞바다 지역인 서쪽으로 가려고 눈을 돌려보니까 여기를 누가 다 꽉 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가. 예, 페니키아에서 이렇게 넘어와서 여기 카르타고란 도시를 세웠거든요. 요 네. 카르타고라는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 서지중해 전역을 카르타고가 이렇게 꽉 잡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쪽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누구랑 부딪히는 거예요? 카르타고. 예, 카르타고랑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카르타고가 계속 여기서 지중해 패권을 갖고 서지중해의 패권을 잡고 있느냐? 아니면 이 서지중해 패자로 로마가 이제 올라서느냐? 이런 어떤 그 사건이 이제 초읽기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러다가 결국 벌어진 전쟁이 포에니 전쟁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자, 그래서 요거 읽어볼게요. 자, 로마는 원래 힘과 영토를 계속 더하고 넓히려고 하지는 않았다. 이게 이제 후대 로마 제국에 특히 더 적용됩니다. 로마가 거의 막 무한 확장을 하거든요. 근데 로마가 원래 그런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어떤 나라였냐면은 자기 나라와 그 안에서 보장받는 자유를 사랑해서, 그래서 그 왕 쫓아내고 그 이제 그 자기만의 공화 제도를 통해서 그 시민들의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잖아요. 근데 네. 이게 굉장히 그 사람들한테 그 사랑을 받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뒤에도 나오겠지만 2차 포에니 전쟁 때 한니발이 쳐들어와서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막 휘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저기 그 일제시대 때 식민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어떤 세력이 들어와서 일본 열도를 막 휘집어 놓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떤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이번에 일본 그 제국을 같이 때리고 독립한다 이런 선택하기 되게 쉽죠. 그쵸? 네. 예, 그래서 이제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한니발이라는 사람이 이제 대승을 거두고 이탈리아 반도를 막 휘집어 놓기 시작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병합된 에트루리아나 라틴 그리스계 도시들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예, 그쵸. 들고 일어나라. 로마의 지배로부터 벗어나서 나한테 붙어라. 이렇게 했는데 웬걸 이 도시들이 안 붙어요. 네, 안 붙고 끝까지 그 코너에 몰린 로마를 위해서 싸우겠다. 이렇게 나와버리죠. 와. 네, 그 과정은 이제 뒤에서 또 설명을 할 텐데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로마인들이 그 자기 나라와 그 안에서 보장받는 그 자유와 권리를 굉장히 사랑했다고 해요. 그래서 외적이 침입하면 어떻게 되냐? 만사를 뒤로 하고, 그러니까 농사가 어떻게 되든 말든
그 손에 무기를 잡고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우고 그리고 이제 귀환을 하는 겁니다. 아, 예, 그리고 다시 평화롭게 농사짓고 요런 나라였다는 거예요. 근데 주변에 이제 위협되는 세력들이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어쨌든 점령을 해 가면서 국가를 국가 안보를 지키려고 했겠죠. 예, 그런 어떤 맥락에서 인제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됐다 그래서 그게 끝이냐는 거예요. 외부의 위협은 또 남아 있잖아요. 그럼 네. 그 또 외부의 위협을 제압하려는 과정에서 또 팽창을 할 수밖에 없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갔다는 거죠. 어쨌거나 그래서 잘 살펴보면은 로마는 막 팽창하려는 마음이 그렇게 별로 없었는데도 계속 팽창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어쨌거나 예, 로마를 침공했던 에트루리아 라틴 그리스계의 도시가 오히려 로마의 무릎을 꿇고 공화국의 일부로 편입되었으며라고 나오죠. 그쵸? 네. 근데 여기서 이게 잘 봐야 되는 거예요. 편입이 된 에트루리아 사람들이나 라틴 계열 사람들이나 그리스 계열 사람들도 로마가 법으로 보장해 주는 이런 권리와 자유를 오히려 더 좋아했다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만약에 그게 아니었으면은 뒤에서 한니발이 나와서 이탈리아 반도를 막 이렇게 휘짓고 다니면은 대번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같이. 예, 그쵸. 우리 원래 공화국의 일부가 아니죠. 정복당한 사람들이잖아요. 그쵸? 네. 독립하겠다, 한니발 만세, 우리의 해방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오히려 더 목숨 걸고 로마 공화국의 편에 서서 지금 막 이탈리아 반도를 휘짓고 다니는 그 한니발과 맞서 싸우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아, 예, 그래서 그게 되게 로마에 되게 큰 힘이 된 거죠. 근데 그 힘이 어디서 왔느냐 인제 역사가들이 잘 보니까 결국 이거다. 결국 그럼 로마 사람들이 로마를 왜 그렇게 사랑했느냐라고 하면 좋은 법적인 제도들을 통해서 시민들의 어떤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고런 어떤 체계들을 흔히 말해서 라틴 권리라고 하거든요. 그런 권리와 권한들을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부여를 해 줬어요. 그거를 이 사람들이 굉장히 메리트로 생각했고 잃고 싶어 하지 않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은 미국 시민권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어느 나라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걸 잃고 싶어 해요? 잃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읽고 싶어 하지 않죠. 약간 그런 개념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예. 설령 미국이 조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져 있어도 내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이렇게 잘 안 하려 그러잖아요. 그쵸? 네. 예. 그런 식으로 약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런 메리트들을 주면서 공화국의 일부로 편입시켰기 때문에 굉장히 단단하게 하나의 큰 나라로 결속되면서 발돋움을 하게 된 건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냥 조그마한 도시 국가였다면은 그냥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가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덩치가 사이즈가 커지니까 그에 맞는 무대가 또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또 결혼에 빗대서 생각해 봅시다. 막 결혼했을 때는 남편과 아내 두 식구잖아요. 그쵸? 네. 큰 집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가 않죠. 별로 안 필요해요. 그냥 작은 방이면 되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납니다. 네. 그 아이들이 한 3 명, 4명 태어나고 자라요. 계속 작은 집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없게 되겠죠. 그에 맞는 살림살이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로마가 지금 딱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가 통일이 되면서 이제 나라 사이즈가 커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무역의 양도 늘어나고 해외 교류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그냥 옛날 도시국가 앞바다 수준에 왔다 갔다 하는 걸로는 이게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예.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사이즈의 국가가 이렇게 운영하려면은 한 지중해의 한 절반 정도는 아까 말했던 바다 있죠. 그쵸?
요 바다 있는데 지금 이만큼을 다 카르타고가 가져간 상태였잖아요. 먼저 선점을 하면서. 네. 그러니까 로마가 이게 하고 보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콕 막혀 가지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정도 커졌으니까 카르타고가 한 요 정도 가져가고 로마가 한 요 정도 가져가는, 예, 요런 식이라면은 로마 입장에서도 어떻다는 거예요? 아우 인제 좀 숨통이 좀 트이네. 아,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러니까 그 단칸방에서 인제 그 살고 있다가 아이들이 한 3 명, 4명 태어난 거예요. 그러다가 방 3 개, 2 개짜리나 3 개짜리 집으로 옮긴 겁니다. 그러면 어때요? 아유 인제 좀 숨통이 트이는구나. 아이들도 어때요? "우와 우리 방이 생겼다." 하면서 네. 나만의 방이 생겼다 하면서 좋아하겠죠. 그쵸? 네. 그런 식의 압력이 로마 안에서도 계속 가해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 예. 그리고 예, 카르타고도 이제 뭐예요? 카르타고도 인제 서지중해 패권을 지금 어쨌든 갖고 있는 상태인데 로마가 지금 이렇게 통일되는 걸 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네. 예. 그러면은 이 로마가 그러니까 뭐냐면은 저기 그 단칸방에 살던 애들이 한 3 명, 4명 아이도 낳고 아이들이 많이 자랐대. 그러면 옆에 있는 이웃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아 인제 저기 그 좀 더 넓은 집 찾아 나가겠지.' 생각하겠죠. 그쵸? 네. 예, 그런 것처럼 이 로마가 이렇게 통일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 카르타고도 '아 이거 언젠가 이 지중해를 놓고 이 지중해를 누가 더 이렇게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무역도 하고 예, 이런 어떤 권리들을 놓고 로마와 한판 전쟁을 붙어야겠구나. 붙을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결국 두 나라가 실제로 붙게 돼요. 그래서 인제 이 지중해를 누가 더 움켜쥐고 자유롭게 다니느냐, 이걸 놓고 한바탕 인제 결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말한 포에니 전쟁이 되는 거예요. 아, 근데 이 포에니 전쟁이 워낙 인제 큰 세력 둘이 붙다 보니까 한 번에 승부가 결정이 안 나고 3 라운드까지 가게, 아, 1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까지 가게 돼서 결국 그 승자가 결정이 되는데 그게 카르타고일까요? 로마일까요? 로마이지 않을까요? 로마겠죠. 로마니까 훗날에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게 역사에 남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네. 근데 만약에 이 1 라운드, 2 라운드, 3 라운드 붙었는데 승자가 로마가 아니라 카르타고였다. 그럼 네. 훗날의 역사는 어떻게 기록됐을까요? 로마는 없었겠죠. 예. 로마 제국이 아니라 카르타고 제국이 될 거고, 그 카르타고는 기본적으로 문화가 뭐예요? 그리스 라틴 계열이 아니라 거기 그 메소포타미아 그 두로에서 온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서양 문명이 또 그런 쪽으로 발달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 예. 근데 그게 인제 로마가 승리를 하면서 예, 그 그리스 계열의 그런 어떤 그 라틴 문화죠. 예, 그게 서양의 주요 예, 근간을 이루게 되는 또 큰 이렇게 변곡점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서양을 형성하는 예, 큰 사건이 되는 거죠, 이 포에니 전쟁도.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네. 만약 이 포에니 전쟁에서 페니키아가 승리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서양의 모습은 상당히 달랐을 거예요. 아, 네. 그런 인제 부분들이 인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가 이겼으면은 오늘날 서양의 모습이 상당히 달랐을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쵸? 네. 그것과 비슷한 상황이 여기서 다시 한번 벌어지는 겁니다. 아, 자, 어쨌거나 이제 로마 공화국이 인제 이렇게 팽창하는 내용 정리해 보면은, 자, 270 년에 이르면 로마는 작은 도시 국가가 아닌 이탈리아 반도 전체를 다스리는 큰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로마 공화국의 영토가 커지면서 로마의 대외 정책도 많이 바뀌었다. 로마는 위협이 되는 적을 먼저 무찌른 뒤 그곳을 로마의 속주로 삼는 나라가 되었다. 그 전에는 먼저 공격을 받으면은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드는 나라가 로마 공화국이었는데 이제는 점점점 사이즈가 커지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먼저 먼저 공격하는. 네, 우리한테 위협이 그러니까 이제 뭐에 힘이 좀 생겼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사람을 먼저 무찌르고 그곳을 뭐예요? 로마의 속주로 삼는. 네, 근데 이거를 로마의 속주가 되는데도 그 나라도 그거를 별로 그렇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싫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 이런 거예요. 미국하고 싸웁니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러니까 이런 농담이 있어요. 자, 지금 저기 못 사는 나라들이요. 선진국이 되고 싶은가? 아주 쉬운 방법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온 힘을 다해서 미국을 선제 공격하라 이러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미국이 반격을 할 거고 그럼 잽싸게 항복을 해. 그럼 항복하면은 인제 미국이 보호령을 삼든가 아니면은 51번째 주가 되든가 할 거 아니야. 그러면은 뭐 그러면 뭐예요? "야 그러면은 바로 너희들도 최강대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어." 이제 이런 인제 우스갯소리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처럼 위협이 되는 곳을 먼저 무찌르는데 그 뒤에 로마가 갖고 있는 이런 권리와 자유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보장해 주니까 점령을 당해도 오히려 그게 더 이익인 이런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졌던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쵸? 네. 예, 그러면서 점점 더 팽창해 나가는 그런 나라로 이제 역사상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역사상에서 배우게 되는 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점점 자기 힘과 영토를 계속 늘려나가는 나라로 변모하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유럽 전체를 사실 로마가 다 손을 넣잖아요. 그쵸? 네. 예. 그리고 그게 고대 세계에서 사실 그거 이상으로 커지기가 되게 어려웠다고 합니다. 아. 네, 사실 로마 제국이 붕괴하는 이유도 너무 커져 가지고 행정 공백이 많이 생기니까 결국 내부로부터 붕괴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분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그러니까 위협이 되는 적을 먼저 무찌르고 그거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서 안정시키는 정책을 썼는데 한정없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마치 풍선을 계속 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뻥 터지죠. 터지다 뻥 터지죠. 그러니까 로마가 그런 것처럼 이렇게 커지고 해서 우와 하다가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뻥 터져서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이제 나라가 로마였다라고들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아. 네, 그래요.